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염내과 정종탁입니다. 오늘은, 카바페넴하고 이제 같은 베타락탐계 항균제인데, 모노박탐이라는 이제 아즈테론암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두 가지 항균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베타락탐에 대해서 이제 이전 주에 이제 배우셨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파란색 원에 있는 이런 베타락탐 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항균제들의 총합을 이렇게 베타락탐이라고 하고, 이제 페니실린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되고, 이제 인간에게 쓰인 항균제죠. 이런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과 달리 이제 카브페넴을 보시면 첫 번째 위치에 이제 설퍼가 이제 카본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네, 2번, 3번 사이에 이제 그 이중결합이 있고, 또 보시면 6번 탄소 위치에 하이드록시 에틸렌기가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항균 범위의 차이를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모노박탐은 이제 카바페넴이나 뭐 세팔로스포린, 페니실린과 달리 보시면 이제 링이 하나의 단일 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3차원적인 구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 베타락탐 간에는 이제 이런 베타락탐이 공유하고 또 가지고 있는 사이드 체인의 이제 3차원적인 구조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이제 교차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모노박탐은 좀 거기서 좀 자유로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에서처럼 이제 알레르기, 베타락탐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모노박탐을 좀 대안적으로 써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구조적인 특성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베타락탄계 항균제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러를 합성하는 과정 중에 이제 펩티도 글라이칸층에 이제 끼어 들어가면서 PBP라고 하는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을 결합하면서 이 세러를 만드는 것을 좀 방해하면서 이제 항균력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카마페는 또 이제 동일한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보면은 이제 가장 이 구조와 이제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스트랩토마이시스 카틸레아라는 그 세균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연계에서 분리된 시에나마이신이라는 게 첫 번째 카르페넴이고 이게 이제 환자한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화학적인 합성을 한 것이 이제 이미페넴, 메로페넴, 얼타페넴, 도르페넴이 되겠고 기본적인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퍼가 이제 카본으로 바뀌고 이중결합이 있고 이제 하이드록시 에틸렌기가 있고 이런 구조적인 공통 구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사이드 체인에 따라서 이 카르페넴의 종류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메로페넴 바보박탐이나 이미페넴 렐레박탐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개발된 약제들인데, 카바페넴을 분해하는 카바페넴 분해 효소, 카바페넴 에이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를 억제하는 이제 베타락타메이스 이니비터를 새로 개발해서 이제 조합한 이제 약제가 되겠고, 다중에서 그런 음성균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국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는 항균제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 광범위한 베타락타메이스인 ESBL 혹은 이제 엠프시와 같이 이런 광범위 베타락타메이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정돼서 깨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광범위한 항균 범위를 가지는 그런 항균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특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임상균주들의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다양한 호기성 gram 양성 음성균에서부터 현기균도 다 효과가 있어서 카바페넴을 쓰면 이제 당직 때 이제 마음을 편하게 놓고 잘 수 있는 그런 항균제였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여기에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MRSA나 MRCONS 같이 스타필로코스 오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PBP2A라는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을 만드는데 그 경우에는 이게 카바페넴이 잘 달라붙지 못해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엔테로코커스도 다른 베타락탐이 또 다른 세팔로스포린과 비슷하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잘 PVP에 잘 결합하지 못하는데 페칼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피넴의 경우에는 페칼리스에는
좀 어느 정도 잘 결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페칼리스 감염, 즉 이게 이제 페니실린의 감수성이 있을 때는 이미피넴을 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말투스터노 포브나스 말토필리아나 CDPC 그리고 이제 인트라셀룰러 올가니즘 등에는 이제 효과가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나 슈도모나스, 엔테로박테랄레스 같은 장내세균 이제 주요한 치료제로 사용이 됐는데 이게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급격히 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내성균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페넴은 다른 그 베타락탐 항균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균을 억제하는 최소 농도인 이제 MIC보다 이 혈장 내 농도가 항균제의 농도가 높은 시간이 이제 중요한 그 양력학적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자 예후와 관련이 있고 여러 좀 연구들에서 적어도 한 중증 감염에서는 4배에서 5배 이상 높은 시간이 오래 유지될수록 환자 예후가 좋다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 백그라운드 하에 그렇다면 이런 카바페넴과 같은 항균제를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메로페넴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3번 줄 때 이거를 뭐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주입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MIC보다 높은 농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컨티뉴어스하게 주거나 아니면 1시간이 아니라 한 3, 4시간 가까이 이제 프롤롱드해서 인퓨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RCT가 시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여러 연구에서 그 프롤롱드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준 경우에는 이제 중증의 sepsis 환자에서 좀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연구 결과들이 좀 쌓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중증 감염이나 아니면 다제 내성 그런 음성균이어서 항균제가 좀 제한되는 상황에는 가능하면 이제 프롤롱드 인퓨전, 3, 4시간에 걸쳐서 인퓨전하는 방식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상 적응증은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ESB의 균주 감염에 사용을 하게 되고, 엠프시 베타 락타메이스가 이제 발현된 환자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침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세페핌은 이제 엠프시가 발현된 그런 균에서도 좀 스테이블하게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데, 이 세페핌에 만약에 감수성이 있다면, 다른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 내성인데 세페핌의 감수성이 있다면 MRC와 상관없이 세페핌을 써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바뀐 이제 지침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ESBA가 MFC에서 이제 세페핌이 내성이 있대.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이제 카바페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경험적으로는 이제 많이 써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 획득 감염이라던가 다제내성균의 위험도가 높은 그런 중증의 환자에서 폐혈증 환자에서 경험적으로 좀 써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생물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항균제를 조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이라던가 이제 카바페넴의 사용 적응증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베타락탄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 기전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런 베타락탐계 항균제는 그래서 이제 그랑 음성균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셀월에 작용을 하는데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보통 셀월이 있고 이너 멤브레인이 있고 이 항균제가 이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 사이인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로 항균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개 이제 포린 같은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포린이 없어지면 항균제가 항균력을 낼 수 없겠죠. 힘들게 들어갔는데 이플럭스 펌프로 내뿜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들어가서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바인딩 사이트인 PBP가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결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들어간 항균제를 분해하는 이제 베타락타메이스가 이제 이제 세균에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락타메이스를 이제 분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베타락타메이스는 베타락탐링을 이제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카바페넴을 써야 되는 적응증에 해당하는 이제 ESBL이 있고요. 이런 ESBL은 이런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이제 분해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즈트레오남도
분해하기 때문에 ESBL을 확인하는 표현형적 검사로 이런 아드트레오남과 삼세세팔로스포린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엠프C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파마이신계 항균제까지 이제 분해할 수 있어서 그런 좀 특성의 차이가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SBL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한 제네틱 엘레먼트인 플락스미드에 이런 유전자가 되게 존재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대 세팔로스포린과 아드트레오남을 분해하고, 다만 이제 세파마이신은 이제 분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블라네이트에도 이제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SBL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클라블라네이트의 감수성이 있다면 이제 항균제로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장내세균에 이제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엠프C 같은 경우는 이 ESBL 유전자와 달리 대부분 크로모조임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리프레션 돼 있어서 발현되지 않는데, 베타락탐 같은 항균제에 노출이 되면 이 MFC가 이제 발현이 됩니다. 디리프레션이 되면서 MFC가 생산이 되고, 이 경우에는 처음에 치료를 할 때 항생세팔로스포린의 감수성이 있었는데 치료 중간에 보다 보면 이제 내성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종종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MFC가 이제 디리프레션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에는 뭐 세라티아나 몰가넬라, 프로비덴시아, 엔테로박터, 뭐 클랩시엘라 에어로제네스, 요거 클랩시엘라 에어로제네스는 옛날에 이제 엔테로박터였는데 이름이 변경되었고, 스트로박터 프론디가 대표적인데, 과거에는 뭐 이런 감염증에서는 이제 삼세세팔로스포린이나 뭐 피파라신 타주박탐처럼 엠프시를 유도할 수 있는 항균제를 쓰지 말라고 저희 배우고 좀 가르쳤었는데, 최근 지침에서는 세라티아나 모가넬라, 프로비덴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엠프시가 인덕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리스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세세팔로스포린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엔테로박터 플로아키 컴플렉스, 스트로박터 푸른딕, 클랩실라 에어로제네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엠프시를 유도할 수 있는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전상을 좀 보시면 평소에는 이 앰프R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돼서 이제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이 앰프C가 발현되는 것을 그 폴리머레이즈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뭐 베타락탐에 익스포저가 되는 경우에는 분해산물들이 막 나오면서 이 분해산물들이 이 앰프 R에 결합을 하면서 이제 프로모터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앰프C가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되면서 앰프C 락탄 베타 락타메이즈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앰프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해된 산물들을 열심히 이제 분해하는 효소인데, 그래서 이게 앰프C가 이제 유도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앰프C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세팔로스포린 같은 경우, 특히 뭐 피파라신 타주박탄 이런 항균제들이 이런 FC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고, 그 세 가지 균은 꼭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마주치는 그 균이기 때문에 꼭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페프임을 쓴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카바페넴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미페넴은 보통 이제 우리 체내에서 레날 튜블셀에 있는 디하이드로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이를 좀 막기 위해서 안타고니스트인 실라스타틴하고 보통 묶여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런 카바페넴에 비해 엔테르코커스 페칼리스에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강내 감염에서 장내세균이 좀 감염이 이제 폴리마이크로비얼 인펙션이 있는 경우는 장알균에 이런 경우에 좀 인페넴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카디아나 NTM에도 효과가 있어서 NTM 치료제로도 입원해서 쓰는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거고, 뭐 중증 노카디아 감염은 흔히 보진 못하는데 면역저하 환자에서 뭐 머리도 가고 폐에도 가고 이런 경우에는 이메페넴을 이제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카보페넴과의 차이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잘 알고 있는 시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인데요. 특히 이제 간시클로비아와 같이 쓴 시저 리스크가 높아서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뭐 고형장기 이식이나 뭐 혈액 환자들에서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카바페넴 사용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간질 치료 중에 하나인 발프로익 엑시드 레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메로페넴은 시저 리스크는 상당히 낮지만 발프로익 엑시드 레벨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신경과에서도 이런 시저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는 좀 조심해서 쓰는 약이고요. 그다음 음성균에 대해서 MIC가 이미페넴보다 전반적으로 좀 낮은 경향이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수막염에서 BBB 통과를 굉장히 잘 해서 이제 수막염에서 특히 이제 뭐 지역사회의 수막염에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뭐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트스 뭐 신경외과 수술하고 뭐 그런 음성균 감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메로페넴을 이제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CNS 도즈로 이제 2배의 용량을 쓰는 게 이제 원칙이 되고요. 얼타페넴은 이제 이런 앞선 하버페넴과 달리 또 녹농균의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 이게 이제 벤질링이 이제 크게 있어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제 혈액 내 이제 단백질들하고 결합을 잘해서 하프라이프가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투약한 용법으로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외래에서 이제 ESBL인데 외래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오르타페넴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아웃페이션트 안티바이오틱 세라피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이 농동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획득 폐렴에서의 경험적인 항균제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페넴은 사실 잘 안 쓰는 항균제인데 그 이유가 이제 햇뱀에 대해서 이제 이미페넴과 비교했던 연구에서 이제 사망률이 좀 더 높게 확인되면서 폐렴에 대한 그 FDA 승인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임상에서는 좀 잘 안 사용하는 근데 이게 인비트로에서는 녹농균에 대한 MIC가 좀 낮다 이런 좀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임상적인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카바페넴이 정말 이제 좋은 항균제인데, 그래서 이제 많이 썼죠. 카바페넴, 방코마이신 쓰고, 이제 당직 때 편하게 자고 막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카바페넴 써도. 그 이유가 이제 당연히 이제 카바페넴 사용량이 늘면서 이에 대한 내성균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CRE라고 하는 이제 카바페넴 레지스턴트 엔테로박테리아 알레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다양한 장내 세균의 장에 사는 다양한 이제 그런 음성균들의 총 집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성을 가지는 기전이 크게는 베타락타메이즈는 카바페넴 분해 효소인 카페네메이즈를 생성하는 장내 세균이 있고, 이걸 생성하지 않는 다른 기전으로 이제 내성을 가진 그런 세균들이 종류로 이제 크게 나누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르페네메이스는 이제 플라스미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균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유전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감염 관리 쪽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카르페네메이스는 아까 좀 다루진 않았지만 세린 베타 락타메이즈와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즈는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징크 아이온이 필요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고, 여기 이제 NDM, 빔, 인프 타입의 유전형이 있고, 세린 베타 락타메이즈는 대표적으로 KPC와 옥사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WHO에서 전 세계적인 서베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뭐전 세계 뭐 100개국 이상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우리나라도 가입해서 이 자료를 이제 WHO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폐렴 막대균 이제 클랩실러 뉴모니아의 3세 세팔로스포린 내성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5, 6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카바페넴도 글로벌하게 보면 거의 20% 가까운 내성률을 보이고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건데, 2018년부터 23년까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걸 봤을 때, 이 카나페는 내성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콜라의 클렙실레 뉴모니아를 보면 10% 이상씩 내성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자료를 보시면 여러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코글라스라고 이제 글라스, WHO 보고하는 자료인데요.
종합병원에 주로 이제 나온 이제 세균들을 수집해서 보고합니다. 보시면 이제 폐렴 막대균을 보면 호스피탈 온셋에서 이제 카마페닌 내성률이 한 10% 정도 되고 삼세세팔로스푸린 내성률은 이제 50% 가까이 돼서 이제 해보시면 ESBL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병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새는 CPE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적지 않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CPE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율인데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녹농균은 더 심각하죠. 보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이렇게 파란색 가장 아래에 있는 하늘색이 모두 감수성이 있는 균주인데 2010년 전만 해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면 대부분 다 내성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판드럭 레지스턴트가 굉장히 좀 흔해서 좀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병원 획득으로 보면은 카바페는 내성률이 거의 40%입니다. 거의 반수가 카바페는 못 쓰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연도별 변화를 보면 카바페인 내성률이 녹농균, 슈도모나스에서 특히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이제 자료는 이제 캄스라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카바페넴 내성률이 이제 거의 이제 50%, 검체에 따라 좀 다르지만 혈액에서 나온 건 거의 50%에 육박하는 내성률을 보이고 뭐 3세 세파로스포르는 거의 다 내성이죠. 피놀로 녹농균은 보시면 메로페넨 뭐 이런 게 뭐 70%, 60%뭐 세팔로스포린계도 뭐 굉장히 높고 퀴놀론도 거의 내성이죠. 그래서 정말 쓸약이 없는 그런 환자들을 실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고 CRE 감염은 이제 이게 CRE가 환자에서 나오면 전수 신고를 해야 돼서 이제 2017년부터 모으고 있는데 질병관리청 데이터 보면 이제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세가 돼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런 CRE가 그럼 어떤 유전형적 특성을 갖고 있냐 보면 CPE가 대략 한 60% 정도 되고 카바페는 분해하는 효소를 생산하는 게 60%다. 심각하죠. 그 중에서 유전형별로 보면 이제 KPC가 이제 한 70% 되고 나머지가 이제 30% 정도 되는데 NDM은 특히 이제 셀약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최근 느낌은 이 NDM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CRE가 왜 생기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은 카페넴을 투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병원 데이터인데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유니버설 프리커션을 이제 ICU에서 하면서 CRE 획득이 얼마나 줄었나, 이번에 이제 후향적인 코호트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프리커션 열심히 해봤자 도움 안 되고 카베페넴에 익스포즈 되면은 여러 변수를 고정했을 때 약 2.5배 정도의 이제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 병원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시스테믹 리뷰까지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카베페넴 유주가 주요한 이제 요인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카르페넴 내성균들이 왜 문제가 되냐? 쓸약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 있는 표에 나온 항균제들이 2010년대 이후로 새로 개발돼서 FDA 승인받은 약제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프톨라잔 타조박탐, 아비박탐, 세피데루콜은 이제 올해 이제 도입이 됐는데 보면 이제 초록색이 좀 인비트로로도 효과도 있고 임상 결과도 많이 쌓인 그런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인 반면에 이제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이제 아예 못 쓰거나 근거 수준이 좀 떨어지는 약입니다. 보시면 KP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CPE 중에 한 67, 70%는 KPC니까 이제 아비박탐을 사용해 볼 수 있지만 최근에 NDM이 늘고 있어서 이 NDM에서는 쓸약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사양이고 아드트레오남을 써야 되는데 아드트레오남이 우리나라에서 좀 구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최근에 세피데로콜을 좀 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피데로콜도 여러 아웃컴에서는 이게 막 아웃컴이 뭐 다른 그런 항균제의 조합에 비해서 월등히 또 좋지는 않아서 별로 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국내에 좀 도입돼서 그나마 좀 최후의 보루의 항균제로 좀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마저도 또 내성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쓸약이 매우 없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카르페넴을 잘 쓰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SBL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있고, 또 이제 경험적으로는 이 ESBL에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경험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균이 동정되면, 이제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항균제를 변경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뭐 경증 감염의 경우는 꼭 카바페넴이 아니어도 다른 계열의 항균제를 충분히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항균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에스켈레이션 목적으로. 또 이게 카바페넴 노출이 이 주요한 이제 카바페넴 내성 획득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나 뭐 혈액암 환자들은 한 번의 항균제 투여로 끝나지 않잖아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국은 이제 CR이나 뭐 CRPA, CRAB 등이 증락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를 위해서 카르페넴을 최대한 좀 아끼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증례를 보고 끝낼 건데요. 보면 두 가지 증례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고 80세 여성이고 배뇨통이 있고 시스타이티스가 있습니다. 녹뇨가 있고 나이트라이트 양상이다. 발열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부 요로 감염이죠. 이콜라이가 나왔어요. 근데 ESB의 균주죠. 보면은 이제 키놀론 내성, 박트림 내성, 나이트로프란토인 감수성 있다. 이때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똑같은 환자인데 똑같은 균인데 이번에 이제 APN이다. 상부 요로 감염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BL 균주에서 치료에서 카바페넴 쓴다 이렇게 단순히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카바페넴을 세이빙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 지침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을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부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프란토인을 좀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감수성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셉트린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카르페넴은 최대한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블라네이트도 ESBL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수성이 있다면 마묵시순 클라블라네이트 같은 항균제도 사용해 볼 수 있고, 이콜라이의 경우에는 포스포마이신도 이제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서 포스포마이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부 요로 감염인 경우에는 카르페넴을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만약에 감수성 결과가 있다면 퀴놀론이나 박트림도 이제 당연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용을 고려해야 되고 얼터네이티브로 이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아미카신은 하루 1회 용법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ESB의 균열증으로 이제 뭐 치료하는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환자들이 감수성 결과를 잘 보시고 키놀론이나 박트림 내성이 아니라면 충분히 환자가 식사할 수 있고 활력증보다 안정화됐다면 이런 항균제를 좀 변경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요로 감염, 외 감염에서는 이런 항균제들의 그런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스텝다운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카우페넴을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증례는 당연히 나이트로프론타인 오일 투여가 이제 가장 적절한 치료적 항균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얼타페넴을 써야겠죠. 이제 퀴놀론이나 또 박트림이 내성이고 이니까 이제 사용은 해볼 수는 없을 거고 다만 환자가 이제 얼타페넴 쓰다가 안정화된다면 나목시슬린 클라블라네이트로 충분히 디어스켈레이션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카바페넴 세이빙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SBL이 베타 락타메이스에 의해서 억제가 될 수 있어서 피파라실린 타조박탄 같은 약을 대체로 써보면 어떻겠냐 좀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여러 후약 연구들에서 뭐 컴패러블 하지 않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RCT가 실제로 시행이 됐는데 보시면 이제 이콜라이나 클렉실라 뉴모니아 균열증에서 삼세세팔로스포린 내성이죠. ESB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균열증에서 펩타조와 메로페넴을 RCT를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뭐 보시면 모탈리티가 펩타조가 이제 훨씬 높아서 논 임페리티를 입증을 실패해서 카바페넴을 결국은 중증 환자에서는 쓰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IDS의 지침, 미국 지침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증 감염이나 환자가 좀 호전되는 추세라면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데이터가 이 같은 연구에서 MIC가 좀 낮은 환자들만 분석을 하면 모탈리티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좀 경증이거나 환자가 호전되고 있고 또 펩타조 MIC가 좀 낮다 이러면은 충분히 이제 펩타조도 대안으로 써볼 수 있고 종종 그런 컨설트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내세균 균열증이 있고 펩타조를 쓰고 있는데 뭐 빌리아리 습시스고 ERCP를 환자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ESBL 균주가 나왔는데 카바페넴을 써야 되는 이런 컨설트를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받는 것 같아요. 그때는 충분히 환자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안 바꾸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프로스테이트 캔서이고 컴플리케이트 UTI 의심돼서 피타조 시작했고 이번은 PCN을 삽입했습니다. 보시면 엔테로박터 클로아카 컴플렉스죠. MFC를 갖고 있고 이게 발현이 유도가 잘 되는 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제 세포탁신, 세프타지즘, 세페핀의 감수성이 있는데 3세대 세폴로스포린을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항균제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IDS 지침이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작년 강의하고 좀 바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 클로아크 컴플렉스, 클랩슬러 에어로제네스, 시트로박터 프론디가 이제 MFC가 잘 발현되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인베이시브 인펙션에서는 세페핌을 쓴다는 거고 과거에는 이게 세페핌의 MIC가 1에서 4 정도로 조금 모데레이트하게 좀 올라간 경우는 카마페넴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침이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게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세페핌이 S로 보고가 되면 그냥 세페핌 써라 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환자군에서 세페핀과 이제 카바페넴의 임상적인 아웃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이런 환자들에서는 세프트리악손의 감수성이 있다고 해서 쓰면은 안 됩니다. 쓰면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계열의 항균제로 닥트림이나 키놀론 같은 경우는 디아스펠라이션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 중증의 인베이시브 감염에서. 네, 하지만 이제 언컴플리케이트 시스타이티스, 단순한 이제 하부 요로 감염이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트로프란토이나 박트림을 아까 비슷하게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UTI 중에서도 상부 요로 감염에서는 만약에 감수성이 있다면 키놀론 자체가 워낙 이제 요로계로 이제 농축이 많이 되는 항균제이고 또 치료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키놀론이나 박트림이 감수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네, 만약에 뭐 굉장히 중증 환자면 당연히 세페핌을 좀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아미노글라카신도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아미카신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써볼 수 있다고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요로 감염이기 때문에 또 감수성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뭐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뭐 박트림 등을 이제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치료적인 이제 항균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노박탐인데요. 모노박탐은 이 예전에는 좀 강조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별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게 이제 국내에서 좀 사용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성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링이 베타락탐이 하나인 모노사이클이고 이게 구조적 차이 때문에 이제 크로스 리액션이 없어서 이제 알러지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에 항상 많이 나왔던 알러지가 있을 때 뭐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 뭘 써야 되냐. 대체로 쓸 수 있는 항균제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주사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람 운성균 위주의 항균력이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경험적 치료보다는 이제 미생물 진단이 된 이후에 주로 사용을 해왔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의 성균들을 뭐 NDM 같은 그런 CP 등에서 이런 아제트레오남과 아비박탐을 병합하는 용법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아제트레오남을 이제 병합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녹농균이나 스타노포나스 말토필리아 내성 다양한 이제 다전의 성분에서도 이제 아비박탐 주로 아비박탐과의 병합을 사용하면서 좀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의약품 센터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품절이 또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비싸다 보니까 임상에서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항균제가 되겠습니다. 유학입니다. 그래서 ESBL, MFC, 특히 MFC에서는 세페핌의 감수성이 있으면 다른 세팔로스포린이 내성이어도 세페핌 써볼 수 있다. 하지만 내성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카바페nem이 들어오고 초이스가 되고요. 카바페넴 사용이 CRE 같은 이런 카바페넴 내성 브라운 성분 발생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잘 필요한 만큼 쓰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처방하는 의사도 좀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병원도 지금 카바페넴 사용하는 환자들을 좀 전향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피드백하고 중재하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어서 좀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